자,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알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요, 모두가 다 기가 막힌 것인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가 한 200조 개나 된답니다. 근데 그 2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한 마리 한 마리라고 할까요? 하나하나가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활동 상황을 보인답니다. 박테리아 아시죠? 박테리아 병균이잖아요. 근데 박테리아가 활동하는 양상과 이른바 세포가 활동하는 양상이 똑같아요. 그럼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뭐가 다르냐? 바이러스는 뭐냐면 유전자가 들어있고 유전자하고 단백질 약간이에요. 막이 없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뭐죠? 그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키워가면서 그 세포를 죽이니까 병발정을 일으키죠. 근데 박테리아는 뭐죠? 막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른바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또 뭐냐? 유전자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분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분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로 되어 있죠? 전자, 그 이전에는 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키온, 코크. 요즘에 전 세계 학자들이 소립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힉스? 지난해는 힉스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날에 힉스의 가설을 세웠는데, 이 힉스의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면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변속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50년 만에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냥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노벨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살아생전에 그 기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CER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힉스라는 게 뭔가 하니 가장 미세한 단위인데요. 모든 그런 입자에 대해 중력을 입히는 역할하는 그러한, 그것이 뭔가 입자로서의 구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힘을 불어넣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힉스 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만상은 거기로부터 입자화됐다는 거예요. 중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생멸.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보였다가 보이고 안 보여. 생멸한다, 생멸. 생겨났다, 안 멸했다.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제가 이 말씀관이 우리가 광활한 우주 이 무량한 대천세계는 부처님 몸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떨거덕 생겨난 거예요. 생멸법. 재행이 뭐라? 무상이라. 계속 변해간다. 시 생멸법이라 모든 게 다 생멸하는 것이라. 과학자들이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는 게 결국은 뭐다?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맨 마지막 단위 가운데 하나예요. 맨 최초의 단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력이 머물러지면서, 중력이니까 무겁고 가벼운 게 있겠죠. 그죠? 강하고 약한 게. 이른바 강자와 강력, 양력이 생기면서 강력, 양력은 서로 뭐라 끌어당기는 해서 전기력, 자기력 해가지고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힘이 네 가지. 하나는 중력, 그 다음 또 뭐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 힘이 전부 다 통합되는 어떠한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피눈물 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이 소립자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계속 가다 보면 꽝이 아니야. 허공이잖아요. 허공이 도무지 뭐냐 이거.
모든 게 다 허공에서 나왔는데 이게 또 문제 허공이라는 게 허공이라는 게 뭐냐? 요즘에 전 세계 최첨단을 가는 최고의 석학들은 하나가 존 허건 말 맞다나 최고의 석학들은 뭐냐면요. 공과 물을 연구해요. 진공묘유. 공과 물을 연구하는 이른바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우주라거나 뭐 천체 물리학적으로 태양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 우주의 4%밖에 안 된대요. 보이지 않는 건 블랙 에너지, 이른바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른바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73%가 암흑 에너지, 블랙 에너지, 23%가 암흑 물질이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건 4%도 안 되네. 4%. 은하계 우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겠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다.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부처님께서 무명이란 말씀하셨거든요. 무명. 정말 무명이다. 우리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지금 당장 아까도 누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화살을 맞았지 않냐 지금 고통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해서 고진멸도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당장 고통스럽지 않냐. 이거 보세요. 물에 빠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사는 게 우선 고통스럽지 않냐.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죠? 왜 출가하셨어?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현상계의 고통을 타파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현실이 중요하다. 누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 쏜 사람이 깜둥인지 신둥인지, 이 화살을 누가 쐈니 몇 살짜리지,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쐈는지, 그런 걸 알기 전에 난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뽑고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랬죠? 신사파란 나무 잎을 손에 딱 올려놓고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얘들아, 내 손 위에 있는 신사파 잎이 많으냐 저 숲속에 있는 신사파 잎이 많으냐 이러지.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손 위에 있는 신사파 잎보다 저 숲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내 손 위에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저 숲속에 신사파 잎이 너무나 많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건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숲에 정말 내가 부처가 돼서 이 우주의 도리를 다 꿰뚫었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당장 뭐죠?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고통을 멸진시켜서 너희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자꾸만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너희들에게 급선무다 이러셨어요.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깎아죽은 말이죠. 계속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전 베라벨 걸 자꾸만 궁금한 걸 해소하려니까 그 요즘에 법고 대통을 하면서 다정다양한 질문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랜 세월일까 뭘까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들은 뭐 대충 내가 고민했던 질문들이니까 고뇌하고 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때까지 올 때까지 아주 많은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오셨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 어려움을 뭔가 해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자니 무슨 뭐 전자니 무슨 원자니 분자니 바이러스니 박테리아니 세포니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사람으로 이렇게 와서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앞으로도 갈 길이 정말 구만리가 아니라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한 생각 삥끗 해가지고 생멸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잘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뭐랬죠?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불구덩이 지옥이니 뭐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저건 그래요 안 그래요를 자꾸만 반복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참 근데 왜냐면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회를 하다 보니까 잘 아시냐 모르시냐 물어보려다 보니까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경무와 구경성불 불교는 구경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우주가 무한이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무한이고 영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데아는 우리가 저 생멸의 시작서부터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은 절대로 수월하지가 않죠. 부처님은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 부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세요. 부처님은 삼배경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연불삼배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면 고통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이러스 때는 안 그렇겠어요. 박테리아 때는 안 그렇겠어요. 세포 때는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포에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단세포, 원핵생물, 진핵생물 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의 기도가 좀 성취되고 싶다. 내가 바라는 게 정말로 원하는 게 정말 뭔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선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항상 마음 밑바닥에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우리나라의 모든 불행도 어려움도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고 사랑이 부족한 곳엔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취의 밑바탕에는 부처님 계시고 기도가 있고 사랑과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원천이 내가 입으로만 무슨 고성연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바탕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무슨 해피하니 뭐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밑바닥에 부처님과 하나인 의식이 돈독히 깔려 있을 때 그 기도는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탕이 중요해. 바탕이 있어야지 거기다 뭘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쨌든 일을 이루려면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더불어 가야 돼. 그리고 점점 커지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정말입니다. 남편에게도 한마디 할 때 이웃 사람에게도 한마디 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에어란 말만 있어요. 사랑의 말.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말. 사랑의 말. 이행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동사 상대방의 일을 협동하고 도와주고 내가 입으로 아무리 뭔가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찾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 바탕이 중요하다. 바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정말 상대방과 내가 하나라는 의식이 꽉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다가 설령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잘못할 수 있고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억겁을 두고 수지자신 죄장이 유여산해야 우리의 죄와 업장이 정말 산과 바다, 매일같이 죄의 산과 바다를 만드는데 매일 참여하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명백한 진실을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절대로 생명 있는, 아니 영원히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무한하시기, 영원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내가 생각하고 부처님 만나고 함께 나가는 곳에는 영원의 등불이,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으로 잖아요. 다만 그 등불이 뭐라? 법의 등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등불이어야 되고 자비의 등불, 법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러니까 항상 마음 밑바닥엔 자비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는, 참여 없는 자에겐 내일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엔 초지일관이란 말씀이죠. 이른바 원화불퇴 보리심. 불퇴전지의 마음. 이게 사실은 원화불퇴 보리심 그랬고 화엄경에도 불퇴주라는 게 나오잖아요. 십심담에 십주담에 불퇴주가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 아니? 가다가 보면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구나 가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이죠. 항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래야 뭐라?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율배반적인 존재인데 나가는 힘이 강한 가면 뒤통수에 끌어당기는 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액션 리액션. 내가 시도하는 것만큼 겁도 같이 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중생의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하는 것만큼 두려움도 같이 커요. 사랑하지 않으면 증오심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사랑 없으면 미움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퇴주, 불퇴전지, 불퇴심까지 나가려면 물론 이제 이른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꾸만 뒤를 끌어당기는 마음이 이게 약화돼야 된다니까요. 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린 가야 돼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마왕에게 마지막에 졌다면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있겠다 없겠다?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광자 그 밑에 단위도 쭉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무한에서 왔잖아요. 한생각 삥끄다음에 힉스니몬이 해가지고 나왔지만 그게 결국은 무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한은 사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영원이잖아요. 그게 다 그 입자 속에 들어있어요. 물 한 방울 속에 뭐라?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바다의 모든 성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불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냥 찔끔찔끔하니까 문제지. 영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법당에 나오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세속에 묻혀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 슬로우 앤 스테디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꾸준히 견실하게.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렵게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 바탕에 사랑과 자비심을 깔고 두 번째 뭐라? 끝끝내 나가는 거다. 끝끝내 나가는 거다. 굴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한테 통해야 돼요? 신장님이라거나 관세음보살 약사해볼 부처님 그분들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해도 점수가 카트라인을 넘어야 되잖아. 그것도 인계점이거든. 카트라인 넘어야 되잖아요. 우보액생 만원공 중생수기 등록이라 어떤 수준이 급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급수가 안 되니까 부처님도 그냥 이 조금 그러니까 좀 올라와. 부처님께서 괜히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힘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 단계 또 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키워주지 않고 부처님께서 떨거덕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소구하는 바가 있지만
누구나가 다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마음 밑바닥에 하나의 세계, 결국 뭐죠?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꼭 명심하실 게 있어. 공부도 오래 하다 보면요, 뭐 애플이다, 무슨 뭐 인텔이다,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회사들 특허낸 친구들 보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정말로 특허라는 게 남들이 개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최절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최절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그때까지 쌓아온 공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공이 있거나 뭔가 쌓아올리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특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안 하면 뭐라, 누가 먼저 하니까 생각의 속도, 스피드 오브 thought, 생각의 속도가 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다 아이디어 탁나면 대학 때려치우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겠다. 중퇴자가 수도시 많은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텐데, 우리 한국 사람 엄마가 하버드 들어갔다, 야, 하버드 때려치운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미국의 엄마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때려치웠고, 하버드,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때려치웠고, 그래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버려고 구글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 된다? 하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저 같은 중생도 정말로 뭐냐면 이렇게 일생을 살잖아요. 제가 살고 보니 계속 저는 다른 것보다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중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죽고 내 생에도 그 발걸음 또 갈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모르던 게 나이가 들다 보면 다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사니까.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이 많이 나오시니까. 계속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아, 이제 뭘 느끼겠는가. 이게 다 모이고 뭉치고 막 하면서 현란하게 머리에서 막 부처님의 진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거구나. 나이가 드니까 정말로 말이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네. 오늘 기도의 원칙 아셨죠? 바탕에 깔고 정말 일구 열심으로 나가고 흔들리지 말고 마장을 이겨내고 뒤통수 노력하는 것만큼 뒤에 땡기는 게 있다. 계속 나가야 돼.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네, 씩씩하게 한번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108이라는 숫자가 108번뇌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데 네. 흩어진 마음과 네. 뜻하는 중생의 근본 번뇌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육군과 육질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해서 번뇌를 뜻한다고 하는데 깊은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108번뇌에 대해서 깊이 자세한 네. 내용을 뜻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질문하신 건 뭐냐면 108번뇌 그러잖아요. 108번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길로 나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많잖아요.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잡념은 어디서 생기는가? 아까 두뇌공학 얘기 말씀드렸죠? 두뇌공학. 잡념이 자꾸만 많이 생긴 이유, 그건 왜냐하면 안이비설시, 눈, 귀, 코, 몸이 색성양미촉법을 인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그 사이에서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식이라는 게 정보거든요. 찍히는 거니까. 눈으로도 찍고 귀로도 찍고 코로도 찍고 혀로도 찍고 다 찍, 온몸으로 다 찍으니까 안이비설신의 6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감각의 대상이 온통 다 하지만 84,000 가지 번뇌라고 하지만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눈, 귀, 코, 몸을 잘 간수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얼뜻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기업체마다, 미국엔 기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개발을 많이 한다고요. 아이디어를 개발 많이 하고. 근데 그 학자는 뭔가 하니 옛날 얘기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뭐라? 정책이다. 올바름이란 것만큼 성공을 담보로 하는 또 다른 방책은 없다. 그렇죠. 그런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바르게 굴어라. 올바르게 생각하라. 올바르게 행동하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간다.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 맞는 말인데도 가장 진리잖아요. 그죠? 온고이짓이냐. 가장 오래된 얘기인데도 뭐죠? 가장 지금 뭐 지금에서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이비설시로 색성향림법 볼 때 바르게 보고, 그러니까 팔종 정견 정사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쟤는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간 여자들이, 대표적인 여자들이 쇼핑을 갑니다. 이렇게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 보는 게 아주 근사한 게 많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휘황찬란하고 눈이 저런 것도 있어 막. 그럼 그땐 살짝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그런 다음에 되죠. 에라 모르겠다 뭐죠? 카드를 뿍뿍 긁어버리는 거죠. 뿅 가버리니까 외경에 팔려버리는 거라니까. 바깥 세상에 팔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맞는 게 문제 아니라 눈기 코몸이라고 하니 감각기관이 진짜 도둑놈이라니까요. 신수육적고로 부처님 말씀, 이 몸이 6마리의 도둑을 따르는 거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보고서 다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공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번뇌, 그러니까 번뇌 총칭이 6가지에다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이비설신에다가 뭐라? 색성향미촉법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이 되잖아요. 36의 주랭랑이란 말도 있지만 36인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전생에도 살았잖아요. 현생에도 살고 있고 미래도 뭐라? 산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총칭해가지고 그걸 총막 나니까 곱해보니까 얼마야? 108이 되는 거예요. 108이. 그래서 108염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근데 번뇌가 108개만 되겠냐? 그게 아니죠. 온통 다 번뇌죠. 눈기, 코, 몸으로 팔려가는 건 다 번뇌예요. 눈기, 코, 몸으로만 이 빨려가는 건 다 번뇌라니까.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108염주가 나온 이유도 있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 그 부처님 당시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왕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세존이시여, 나는 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일이 많은데 도무지 법당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대왕폐하, 당신은 너무너무 말이야. 대왕이시여, 당신은 너무너무 바쁜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런 말이지. 목관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목관자 나무 열매가 동글동글하고 단단하니까 그 열매를 좀 따오라고 그래서 108개를 끼시오. 꿰어가지고 108개 꿰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 자꾸만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에센스예요. 모든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 모이면 그게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게 은혜야. 이 세상이 다 은혜고 부처님 나라라고. 근데 다만 뭐라? 정성, 간절함, 지성, 정신일도, 사랑,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 아무나 시험에 뽑아주나? 아무나 무슨 부자가 되나? 부자가 되려면 뭐랬지? 마음볼 똑바로 써놨다.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무나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108번뇌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눈기 코요 몸 또 무슨 뭐 나의 어떤 안이비설신이 생각이 어떤 일으키는 그 도둑놈이 있어. 내 환경을 깜빡 잊게 하는. 그때 내가 미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이게 그 정산매와 사산매가 있거든. 부처님 길 갔냐 노름에 미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미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도가 있어. 사도가 집지실도한 필립사로지라 절대로 몸과 아니 욕심 불리고 탐착을 부리고 독심을 내면 도를 길을 잃어버리게 돼. 집지실도하면 필립사로니라 필이 뭐라 삿된 길로 접어들게 되나이라 이랬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얘기해. 네. 안녕하세요. 네. 최명도정입니다. 그 주택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제 동생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는 그 전셋값이 하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올랐지. 동생하고 같이 가서 보다 보니까 전셋값이 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역시 집이 있었다면은 네. 비싸게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좀 전셋값이 팍팍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항상 뭐 안정화 정책이다 해서 집값을 뭐 내린다고 이렇게 항상 매스컴에 떠들고는 있는데 네. 정말 내리지는 안 하고 네. 또 막막하게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올래니까 또 집을 얻기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그 스님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에 박수. 하여간에 뭐 질문을 받다 보면요, 뭐 내무부 장관일, 뭐 교육부 장관일, 뭐 주택부 장관일 이거 다 내가 알아야 되네 이거. 이거 참 정말. 요즘에는 카드 얘기하는 카드 회사 사장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하여 재미나게 재미납니다. 네, 아는 대로 하여간에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뭐 평상시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제가 외국의 일본 미국 같은 데는요 집을 잘 사지 않죠. 미국은 집을 잘 안 사요. 뭐 산다 하더라도 모계지 아세요? 모계지? 내가 집을 이렇게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 돈을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20년 상환, 30년 상환 해가지고 계속 갚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좀 패턴이 다르죠. 그게 사실 서프라임이라는 게 그래서 온 거예요. 미국은 내가 만일에 참 기가 막힌 거죠.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이 100만 달러다 그러면 쓰다 보면 감가상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참 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장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기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지만은 100만 달러짜리는 100만 달러를 다 줍니다. 집 사는 값을 다 주고 그 회사 이제 뭐 담보로 그 집을 가져가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는 보통 반값에 약간 넘는데 그거에 뭐라 또 반밖에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오고 하는데 환율 뭐 문제가 오고 하는데도 비교적 그걸 잘 넘어가고 있는 게 완전히 그 부동산에 대한 뭐죠? 감정가 그 이하로 대출하는 그런 것들이 역할을 크게 합니다. 미국은 완전히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은행이 거덜난 게 1000개가 넘었대요. 1800개나 지방은행까지. 옛날에 우리 IMF, 미국판 IMF예요. 첫째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먼 과거로부터 너 집 한 칸 없는 서러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산다 그러면 전부 다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좀 천민자본주의라고 할까? 아직 이 자본주의라는 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 들었으면서 개발 계획을 하고 막 해나오면서 이게 이제 흥기해가지고 지금 5,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사실은 지금도 매년마다 주택정책이라는 걸 보면 옛날에 경제 기사 같은 걸 쓰다 보면 그런 많이 이제 옛날 예를 들면 매년마다 나라에서 뭐 건설부 요즘에 뭐 국토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예측을 합니다. 얼마 정도 주택이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 또 건설회사가 많아요.
이 건설회사가 뭔고 하니 아파트를 지어 팔아야지 또 뭔고 하니 아파트를 지어서 적정한 수익을 남기고 팔아야지 그 회사도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부수되는 하도급 업체라거나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다 노가다 쉽지 않. 저도 집을 여러 채 지어와 살잖아요. 피부로 와서 느끼는 가장 실물 경제라고 하는데 실물 경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게 돈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집을 짓고 막 해야지 맨 밑바탕까지 해야지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쇠주라도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팍팍한 이유가 뭐하니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180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 대기업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거 해봤다 또 날리는 게 아니냐. 부동산 경기를 풀어야 된다. 항상 그러게 부동산 경기를 풀어야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투자가 돼야지 투자가 돼야지 뭐죠? 그게 투자가 돼야지 거기 인부들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면서 그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투자가 돼야지 임금도 높아지고 먹고 살게 되고 돌고 하는데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팔리냐 이거죠. 팔리지도 둘이 환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다. 누가 사겠어요? 집값이 지금 많이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세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참 이게 오늘도 그렇게 나왔던데 정말 국민을 옛날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이 그랬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데 지금 뭐냐면 관료라거나 오늘 해피하란 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관료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그걸 결탁돼 있는 이른바 말하면 관료들하고 인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허가를 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그 기업가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이른바 말하면 기득권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한 번 들어가면 철밥통이잖아요. 정년퇴직까지.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동석이도 뭔고 하니 그냥 들어가려고 수십 대 이래. 서울시 공무원 동석이 들어가려고 60대 1인데 다 대학 졸업생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건 조금만 가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나와야 되니까. 40, 50대 무슨 40, 50대까지 앉아요. 명퇴를 다 받잖아요. 지난번에 KT가 보니까 KT가 명퇴를 8,500명 받는다고 나왔대. 숫자가 맞죠? 얼뜬반데 8,500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한몫 받고 나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뭔가 좀 이제 미국의 대공황도 마찬가지요. 유럽의 향신료 시장도 마찬가지야.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뭐라 이게 더 이상 돈이 돌지 않아 사지 못하면 팡 떨어져 버리면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를 갖다 집을 산다. 전셋값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뭔가 하니 집 한 채 사가지고 세 받아먹고 살지. 이런 스타일의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떨어뜨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뭐냐면 관료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뭔가 지금도 저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저런 분들 저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위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그냥 물에 빠지면 조금만 좀 잠잠하잖아요.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국토부의 모든 정책 같은 것들도 주택 정책 같은 것도 정말로 아주 미묘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되면 또 어떻게 사냐 일반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은 국민인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 건설회사라거나 또 공무원이라거나 기업이라거나 무슨 국민이라거나 얘 전부 다 컨센서스가 잘 돼서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또 여러분 남편 아들 딸도 전부 다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의 개념보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뭔가 하니 내가 죽을 때 조금씩 돈을 받았으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영모계지라고 그러는가? 그 영모계지라고 그러죠. 지금 모계지란 말도 요즘에 최근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잖아. 점점 조금씩 뭐죠? 외국의 제도, 발달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라에다 딱 주고 나라에서 일정한 돈 받아 쓰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나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제도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뭐 미흡한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정책 기반이라거나 이 흐름 같은 거 미국 같은 데 부패하고 그러면요 국물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것보다 아까 아네스트 얘기했지만 정책 기반자들이 지금 빈 마음으로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합적인 모든 게 있으니까 서로 타협과 화해의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전셋값이 지금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 사람은 조금 받고 싶겠어요? 나가면 또 구할 수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이 지어요. 한도 끝도 없이 지어도 뭔가니 그러면 이제 지으면 또 건설에다가 파산되잖아요. 망하니까. 그럼 또 값이 뭐라? 여러분 집을 온전히 돈 들여 지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덤핑으로 경매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산 사람이 더 편할 테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건설을 돌려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지으면 또 망하니까 투자해봤자 헛일이니까 또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깨인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위정자들이랑 관료들이랑 감시해야 되고 투표를 할 때 제대로 뽑아야 되고 계속 뽑고 나서 그냥 그만이고 이게 아니야. 미국 같은 데는 소환제도라고 있어서 그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잖아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 그런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게 제대로 되고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패한 게 많으니까 아시겠죠? 아마 점차로 뭔가 하니 나아져갈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꾸만 뭔가 많은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렇게 관심을 갖고 착한 노력하다 보면 그게 자꾸만 뭔가 여론화돼서 나아져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